세종 이도는 1397년 음력 4월 10일 태종과 원경 왕후 민씨의 칠남으로 태어났다. 처음 그의 이름은 이막동으로 지었다가 후에 이름을 이도로 고쳤는데 1400년 아버지 이방원이 왕세자가 되면서 그는 잠정적 왕위 계승권자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1408년 12살이 되던 해에 충녕군에 봉해졌다. 세종은 어려서부터 독서와 공부를 좋아했다. 책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아 눈병과 과로로 건강을 많이 해치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어린 시절 하루는 눈병이 났음에도 책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아 태종이 강제로 책을 빼앗기도 했지만 우연히 병풍 틈에서 발견한 구소수관을 기뻐하며 닳도록 읽을 정도로 독서 중독자였다고 한다. 이때 세종은 태종이 모든 책을 돌려줄 때까지 구소수관 한 권을 무려 1000번 정도 읽었다고 한다. 또한 어린 시절 세종은 형제 간의 우애도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동생이며 태종의 넷째 아들인 병약한 성령대군에게는 자신이 병간호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홍역을 앓던 성령대군은 끝끝내 병을 이기지 못한 채 1418년 14세의 나이로 일찍 죽고 만다. (1412년) 세종은 16세의 둘째 형 효령대군과 함께 대군으로 진봉되어 충녕대군이 된다. 그는 형제간의 우애가 깊기도 했으나 라이벌 의식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 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그의 도발적 행동도 기록되어 있다. 세종은 충녕대군 시절 임금의 아들이라면 누군들 임금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한 신하의 위험한 발언을 아버지 태종에게 전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였고 또 궁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형님이자 세자인 이제에게 마음을 바로잡은 뒤에 몸을 꾸미라고 충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결국 궁 생활을 적응하지 못한 양령을 본 태종이 신하들과의 회의에서 세자의 행동이 지극히 무도하여 종사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대소신료가 청하였기 때문에 이미 패하였다 라고 하며 양령대군을 왕세자에서 폐위하였다. 양령이 왕세자에서 폐위가 되자 효령대군은 세자 자리를 기대하였으나 양령은 충녕대군에게 세자 자리가 갈 것이니 포기하라고 하였다. 결국 태종은 황희와 같은 일부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살의 충녕대군을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하였고 세자였던 이제를 양령대군으로 강봉하였다. 얼마 후 태종은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연화방의 옛 세자궁으로 거처를 옮겼고 마침내 세종은 1418년 8월 10일 조선의 제4대 임금으로 즉위한다. 세종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등용하여 깨끗하고 참신한 정치를 펼쳐나갔다. 그러면서도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세종 자신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다. 아울러 국가의 행사를 오래에 따른 유교식으로 거행하였으며 사대부에게도 주작 아래의 시행을 장려하여 유교윤리가 사회윤리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또한 4대 사구를 정비하고 삼강행실도 효행록 등을 간행하여 유교를 장려하였다. 불교에 대해서 초년에는 억압정책을 썼으나 말년에는 내불당을 지어 불교를 독신하고 승과를 설치하는 등 억압정책을 완화하였다. 세종은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금은세공을 말과 포로 대신토록 하는 데에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여진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윤덕과 이천에게 압육강 상류 지역의 사군을 김종서와 이징옥에게 두만강 하류 지역에 육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외구 문제는 처음에는 회유책을 써서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으나 당시 일본국의 무로마치 막부의 전국 통제력도 완벽하지 않아 외구의 남해안 노략실은 줄어들지 않았다. 1419년 외구가 침입하자 이종무 장군을 삼도 도절제사로 삼아 그로 하여금 삼도에 소속된 9명의 절제사들과 다수의 전함, 군사 1만 7천명을 이끌고 거제도의 마산포를 떠나 외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케 하였다. 1420년 중앙 집권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정책연구기관으로 궁중 안에 집현전을 설치하여 그들을 일반 관리 이상으로 우대하였다. 1443년 조선에 고유 문자가 없음을 탄식한 세종은 신숙주, 성산문, 박팽년, 정인지 등의 집현전 학사들에게 명하여 언어를 연구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이다. 세종은 문치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건강이 나빠져 3명의 정승에게 조정의 대소사를 맡아보게 하였다. 황희에게는 인사, 행정, 군사 권한을 맡겼고 맹사성에게는 교육과 제도 정비, 윤회에게는 태종과의 중개자 역할과 외교 활동을 맡겼고 과거 시험은 맹사성과 윤회에게 분담하여 맡겼다. 나중에 김종서가 재상의 반열에 오를 때쯤에는 국방 업무는 김종서에게 맡겨서 보좌하게 하였다. 맹사성과 황희는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서로 다른 성품을 가졌었다. 황희가 분명하고 강직했다면 맹사성은 어질고 부드럽고 섬세했다. 또한 황희가 학자적 인물이었다면 맹사성은 예술가적 인물이었다. 윤회 역시 예술가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세종은 이들 재상들의 재질과 능력을 보고 적합한 임무를 분담하여 맡겼다. 황희는 주로 이조, 병조 등 과단성이 필요한 업무에 능했고 맹사성은 예조, 공조 등 유연성이 필요한 업무에 능했으며 윤회는 외교와 집현전 쪽을 주로 맡아보았다. 세종은 부드러움이 필요한 부분은 맹사성에게 맡기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황희에게 맡겼다. 따라서 황희는 변방의 안정을 위해 육진을 개척하고 사군을 설치하는 데 관여 지원하기도 했고 외교와 문물 제도의 정비,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문물의 진흥 등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이에 반해서 맹사성은 음률의 정통에서 악공을 가르치거나 시험 감독관이 되어 과거 응시자들의 문학적, 학문적 소양을 점검하는 일을 주로 맡았다. 맹사성과 비슷한 윤회에게는 주로 외교 업무와 태종과의 매개자 역할, 외교 문서의 작성과 시험 감독관 등의 업무가 부여되었다. 이들 재상들은 맡은 분야와 업무를 서로 분장하거나 서로 공유하기도 하였다. 맡은 역할과 성격을 떠나 이들은 모두 공정하고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세종은 정인지, 정초, 이천, 장영실 등에게 명하여 천문 관측기구인 간이, 혼천이, 혼상,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물시계인 자경루, 누오 등 백성들의 생활과 농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과학기구를 발명하게 하였다. 세종은 과학과는 일종이라 할 수 있는 흠경각을 세우고 과학기구들을 설치했다. 고금의 천문도를 참작하여 새 천문도를 만들게 했으며 이순지와 김남 등 주변국의 역법을 참고로 하여 역서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을 편찬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역법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태종 때 제작되었던 기존의 총동활자인 개미자가 글자의 형태와 고르지 못하고 거칠다는 단점이 발견되자 세종은 1420년에 경자자, 1434년에 갑인자, 그리고 1436년 병진자 등을 주조함으로써 활판 인쇄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서적 편찬에도 힘썼다. 1431년과 1446년에는 아학의 음률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던 구리관인 황종관을 표준기로 지정하여 그 길이를 자로 삼고 담기는 물을 무게의 단위로 삼도록 함으로써 조선의 도량형을 확립시켰다. 또한 천자총통, 지자화포와 같은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총통의 제작 및 사용법에 관한 책인 총통 등록을 편찬했다. 세종은 관습도감을 두어 박연으로 하여금 제대 때 사용하는 중국의 음악이었던 아학을 정리하여 향악과 조화롭게 결합시켰다. 또한 새로운 음악에 맞춰 새로이 편경과 편종 등의 악기를 만들었으며 정간보를 통해 이 음악을 기록해 하였다. 세종 자신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비롯하여 정인지 권제의 용비어천가, 정초 변계문의 농사직설 등 각 분야의 서적을 편찬하였다. 한편 농업과 양잠에 관한 서적의 간행, 환곡법의 철저한 실시, 조선통보의 주조, 전제상정소를 설치하고 공정한 전세제도의 확립 등으로 경제생활 향상에 전력했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법전의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세종 4년에는 완벽한 소육전의 편찬을 목적으로 육전 수찬색을 설치하고 법전의 수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수찬색은 세종 8년 음력 12월에 완성된 소육전 6책과 등록 1책을 세종에게 바쳤고 세종 15년에는 신찬 경제 소육전 6권과 등록 6권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도 수정을 계속하여 세종 17년에 이르러 일단 소육전 편찬 사업이 완결되었다. 한편으로는 형벌 제도를 정비하고 흠율 정책도 시행하였다. 세종 21년에는 양옥, 온옥, 남옥, 여옥에 관한 구체적인 조옥도를 각 도에 반포하였고 세종 30년에는 옥수들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고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유시하기도 하였다. 세종은 형정의 신형 흠율 정책을 썼으나 절도범에 대하여는 자자 단근형을 정하였고 절도 3범은 교형에 처하는 등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형벌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또 공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의 전세제도 확립에도 업적을 남겼다. 종래의 세법이었던 답험손실법은 관리의 부정으로 인하여 농민에게 주는 폐해가 막심하였기 때문에 세종 12년에는 이 법을 전폐하고 1개월당 10두를 징수한다는 시한을 내놓고 문무백관에서 촌민에 이르는 약 17만 명의 여론을 조사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고 한다. 세종 18년에 공법 상정소를 설치하여 집현전 학자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연구와 시험을 거듭하여 세종 26년에 공법을 확정하였다. 이 공법의 내용은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결부법의 종합에 의한 것이며 조선시대 세법의 기본이 되었다. 세종은 복지정책에도 힘을 쏟았는데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나 남편을 잃은 여자 등 약자들에게 담당 관사에서 쌀을 지급해주도록 했고, 장애인과 노인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장정을 한 명씩 내주어서 봉양을 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세종은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그 예로 유명한 시각장애인 전복가에게 벼슬을 준 일이 있다. 세종은 전복가인 지화가 국가의 미래를 점치는 일과 왕실 혼인에 자주 참여하여 점수를 잘 치니 벼슬을 내리는 것이 어떠냐고 황희와 맹사성에게 물었다. 황희가 정사품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하여 시각장애인 전복가인 지화와 이신에게 벼슬을 주었다. 그러자 사관원에서 반대한 것을 세종은 사홍원의 벼슬은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정당하다고 신하들을 설득시킨 일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한 데다가 학문에만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 아버지 태종에게 걱정을 샀던 세종은 젊은 시절 무리하게 국정을 돌본 탓에 집권 후반에 들어서면서 건강이 몹시 악화되었다. 각종 질병에 자주 시달려서 병석에 누워 정무를 볼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여러 번 세자의 섭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에 무산되었다. 하지만 세종의 병세가 계속해서 악화되어 제대로 집무를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1442년부터 세자향에게 섭정을 하도록 했다. 세종실록을 보면 집권 후반부에는 이런 각종 질병을 다스리기 위하여 자주 온천에 행차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의외로 매우 정력가였던 세종은 아이를 많이 낳을 정도로 후궁을 많이 두었다고 한다. 또한 세종은 대식가였고 몸집이 비대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세종은 육식과 학문을 매우 좋아했으나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종은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기, 당뇨병, 풍질 등을 평생 동안 앓았다고 한다. 세종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세종실록 92권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 두 눈이 흐릿하고 아파서 봄부터 어두운 곳에서는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걷기가 어려웠다 등의 내용으로 세종이 시각 쪽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고, 재위 32년 중 약 20년 정도는 시각의 장애를 느꼈으며 승하하기 전 8년 동안은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많은 질병을 앓던 세종은 끝내 1450년 음력 2월 17일 당뇨병 합병증과 중풍 등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54세를 일기로 영흥대군의 사택인 동별궁에서 승하하였다.